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제가 화요일과 이제 금요일에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화요일과 금요일에 오후 4시에 제가 한 50분 정도, 1시간 이내로 짧게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좀 드렸는데 개인들이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20년 전에는 주식시장에 정보가 없다. 개인들한테 정보가 없다. 다 좋은 종목은 기관 외국인들이 들고 있지.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정보가 개인들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시장에서 던져주는 추천 뉴스에서 나오는 종목들 다 좋아요. 좋은 종목이니까 뉴스에 나왔겠죠. 그런데 가격, 스토리에 자꾸 속아 넘어가요. 우린 냉정하게 가격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저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는 유통업자다. 주식을 유통하는 사람이잖아요. 사고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야 돼요? 싸게 사와야죠. 도매가에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그래서 적정가에 넘겨야죠. 비싸게 넘기면 금상첨화인데 그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산 그 기업의 종목의 주가가 싼지 비싼지를 못 따지면 다 낚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개인 투자자 좋으라고 좋은 종목을 추천할 리가 없습니다. 모두 비싼 종목을 추천하죠. 왜? 그래야지 자기 진짜 고객인 기관들이 비싸게 팔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적정 가격에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적정 주가 계산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증권가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는 거하고 또 동일하게 이제 기업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이 과연 이론적으로 그 성장이 과연 합당한 성장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던져주는 목표가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제 이런 걸 따져보고, 그리고 또 좋은 종목들은 추천을 안 해요. 지들끼리 숨겨놔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가져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방송이다. 이러는 거고,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제가 뭐 이런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뭐 외부 마케팅 같은 거 잘 안 하니까 그동안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유망주라고 해서 삼성전자 떠들었죠. 그렇죠. 삼성전자 여기서 올해 유망주라고 떠들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졌죠. 떨어진 게 당연한 겁니다. 왜? 비싸니까. 더 올라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삼성전기 올해 유망주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서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팔고 나오죠. 추천할 때 어떻게 돼요? 개인들이 붙으니까, 거래량이 붙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관들은 팔고 나오는 거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금수저인가 봐요. 금수저 물고 태어났나 봐요. 왜 이렇게 비싸요 도대체? 이게 지금 떨어지잖아요. 이게. 올해 유망주였어요. 올해 유망주가 벌써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아니 스튜디오 드래곤 미디어를 사지 말고 아무도 추천하지 않는 이논션을 사라.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좀 쌌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시대가 되면은 차량이 좀 무거워지니까 타이어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이 뭐 배터리만 수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타이어 쪽을 봐야 되는데 한국 타이어 뭐 잘 가네요. 그쵸? 그리고 금호 타이어 잘 가고 있고, 넥센 그때 쌌어요.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일어나죠. 문제는 가격이에요. 모든 것들이. 아모레퍼시픽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 종목의 PR이 38인데 성장률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PR이 38인 게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뭐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국콜마 성장률 대비 저평가다. 이 주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에 올려놓고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자. 코스맥스 싸니까, 성장률 대비 싸니까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 그리고 오늘 관련된 다른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입니다. 증권가에서 올해 FNF를 계속 언제부터 했냐?
보통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얘기를 하는 종목 그 시점은 대부분이 작년 10월 달, 2023년도 10월 달에 그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증권가 쪽에서는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패션 쪽이나 의류 쪽 그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탑픽이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FNF였습니다. 10월 달서부터 나왔어요.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올해 유망주였어요. 즉 개인들한테 이거 사라 라고 해놓고선 누가 파느냐? 까만색 기관들이 팔고 있습니다. 즉 개인들한테는 사라고 유망주라고 해놓고선 기관들한테는 귓속말로 빨리 파세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FNF에 대해서 이 종목은 과거에는 대단한 종목이었습니다. 볼게요.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게 한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이제 이거 이제 원래 FNF였는데 이제 홀딩스하고 사업 회사하고 좀 분리가 되면서 이게 주가 떨어진 게 아니고 기업 분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듀얼 카운팅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나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올해 투자 유망주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 투자 유망주인지 논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 유망주 올해 탑픽 종목은 과연 뭐냐? FNF를 일단 분석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에서 추천하는 종목에 대해서 곧대로 그걸 다 믿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특히 가격을 봐야 된다. 자, 2024년도 증권가의 의료 춘천주 탑픽입니다. FNF. 자, 과연 탑픽인가 볼게요. 기존 브랜드가 있어요. 디스커버리가 있고요. MLB가 있죠. 이거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MLB 꼭 있잖아요. 이거 메이저리그 그 브랜드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를 이제 MLB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것을 라이센스를 사온 거예요. 사와가지고 의류 브랜드로 이제 만든 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미국 브랜드인 줄 알아요. 특히 중국에서 데이트를 쳤습니다. 중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고가, 가격도 좀 비싸요. 라이센스 피까지 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주가가 20배가 올라갔어요. 디스커버리까지 같이 히트를 연달아 치면서. 근데 이제 이 브랜드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신선도가 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새로운 신규 브랜드를 런칭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게 수프라하고 두베티카입니다. 요것이 2024년도에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얘기죠. 지금 이미 진출은 했어요. 중국에 매장은 있는데 매장 수는 아직 적어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것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해요. 제가 오늘 감성코퍼레이션하고 FNF를 갖고 왔는데 다른 종목들이 있는데 왜 이것만 갖고 왔느냐. 일단은 국내 내수 시장에만 머물러 있는 의류 종목은 아무래도 성장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더구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공통점이 중국인데 과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이제 이겁니다. 자, 그동안 FNF는 고성장을 해왔어요. 2021년도부터 2022년도 매출 올라가는 거 보세요. 그리고 최근까지 매출 성장률이 연평균 35%씩 올라갔고 영업이익은 31%씩 고성장을 해왔어요. 이러니까 이러한 관성에 의해서 과거에 그렇게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과거에 중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으니 이번에 신규 브랜드도 성공하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발상에 의해서 탑픽이라고 꼽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높은 고성장을 했는데 지난해 실적 성장은 썩 별로예요. 1, 2, 3, 4분기 매출 성장이 14%, 9%, 12%, 4%. 영업이익도 별로고. 그쵸? 여기 보시면 키높이가 별 차이가 없잖아요. 성장은 하되 과거의 높은 고성장과는 전혀 거리가 먼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집계를 보겠습니다. 지금 4분기까지 실적이 모두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매출 성장률은 아까 연평균 30몇 프로 성장했는데 2024년도는 그 전년 대비 기껏해야 9%밖에 매출 성장을 안 했다. 영업이익은 5%밖에 성장을 안 했다.
이건 뭡니까? 자, 기존 브랜드 가볼게요. 아까 디스커버리하고 MLB가 시장에선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브랜드 진부화라고 보통 얘기해요. 오래된 브랜드에 대해서는. 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이상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FNF는 지금 위기예요, 사실은. 이게 올해 의류 투자 유망주 탑픽이 아니라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이게 더구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리오프닝인데 실적이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지금 둔화가 굉장히 큰 폭으로 둔화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불확실성이 높은 종목을 올해 탑픽이라고 지금 시장에다가 던져버린 거잖아요. 개인들 보고 사라고. 이런 불확실성을 떠안고.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성공 못하면 이 기업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실적이 하락한 일밖에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리오프닝이라 가지고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명 요걸 나왔으니. 자, 그러면은 자, 주당 순이익 볼게요. 3% 정도. 3% 정도 빠졌네요. 실적은. 순이익은 빠졌네요. 물론 지난해가 4분기 때가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이제 흑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실적으로 보게 됐을 때 보면은 그래도 떨어졌네. 잠깐만, 이건 좀 계산이 좀 이상한데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요거는 좀 이상하네. 제가 숫자를 잘못 기입했을 수 있으니까요. EPS를 맞네. 제가 이거 분기 실적을 잘못 갖고 왔나 봅니다. 그러면 자, 잠시만요. 네, 제가 잘못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분기는 저 이런 적이 없는데 데이터를 실수하다니. 2518 2518 1806 1806 올해가 작년보다 좀 안 좋았네요. 이게 겨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면은 원래 4분기가 성수기죠. 왜냐면은 패딩 같은 거 약간 고가의 패딩 같은 것들 여러 옷들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이 항상 성수기인데 올해 겨울이 따뜻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실적이 좀 전년 대비 좀 부진하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순이익이 전년 대비 3%가 좀 빠졌네요. 이게 자, 부분별 실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국내 쪽에 제품들이 있는데 기존 제품들 보시면은 MLB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이 8%밖에 안 돼요. 옛날에 폭발적 성장을 했었는데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디스커버리는 위험합니다. 빠졌어요. 이게 이제는 이 브랜드가 이제 진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규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89%가 증가했는데 아직 매출 비중이 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신규 브랜드 런칭하면 당연히 0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착시 현상이 있는데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적에 기여하는 게 높지는 않다. 다만 해외 쪽은 좀 좋아요. 근데 해외 쪽이 중국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쪽. 여기 매출 비중이 높잖아요. 뭐 홍콩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게 좋은 것도 이것도 착시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보세요. FNF가 지금 중국에서 실적 고성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떠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30, 40% 증가했으면 고성장 맞잖아요. 아니요. 왜냐? 그 전년도는 뭐였어요? 도시봉쇄가 있었잖아요. 중국 전역에서 도시봉쇄가 일어나가지고 집 밖에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예외적으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지금은 정상적인 실적이 나오니까 이건 기저효과지 실적 성장이 아니에요. 기저효과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개인 투자자를 꼬시려고 현혹시키려고 하는 애널리스트는 뭐라고 한다? 중국 시장에서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떠들고 있어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적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진짜 성장한 게 맞느냐? 아니다 이거죠. 2024년인 올해는 기존 MLB나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서 저렇게 이러한 고성장이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자, MLB를 볼게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FNF가 주가가 20배까지 올라갈 정도로 여기 홀딩스를 볼게요. 20배까지 올라갈 정도의 이거는 과연 무엇에서 나왔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MLB 때문에. 제가 사진을 좀 갖고 왔는데 메이저리그 쪽에 있는 소속된 팀들의 여기 LA 다저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브랜드, 뉴욕 양키즈.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예요, 이게. MLB라고 안 써 있고 다 이 보스턴 그 레드삭스죠. 보스턴 레드삭스 이런 거, 뉴욕 양키즈. 그러니까 각 팀의 이런 그 야구 팀들 이런 것들을 모자나 옷이나 이런 걸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고가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이거 미국 브랜드고 미국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약간 이러한 이 마크들 있잖아요. 야구팀들, 명문 팀들 이런 것들이 그 브랜드 로고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는 이걸 명품 브랜드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명품 브랜드인데 가격은 그래도 좀 살만할 정도의 아웃도어. 그래서 이게 데이트를 쳤습니다.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볼게요. 2020년도에 중국의 첫 매출이 이제 MLB가 잡혔는데 그 다음에 폭발적 성장을 하죠. 밑에 있는 게 한국 매출이고. 그래서 한국 매출은 그대로, 국내 매출은 그대로 좀 약간 둔화되는 흐름도 약간 나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폭발적 성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중국에서 MLB 쪽의 매출 비중이 66% 정도가 나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러한 성장의 배경이 과연 뭘까요? 자, 일단 다른 것도 볼게요. 중국에서 MLB 매장 수가 지금 1150개나 됩니다. 폭발적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뭐냐, 백화점에 있는 MD들, 마케터들이 러브콜을 보낸 거죠. 우리 매장에도 입점해달라. 왜? 잘 팔리니까. 다른 매장 보니까 옷이 잘 팔려. 소비자들이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러브콜이 계속 들어오니까 매장 수가 우후죽순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초기에 매장당 이제 매출액은 이 정도였는데 좀 약간 진부화 때문에 약간 좀 떨어지는 모양새는 좀 나타나곤 좀 있네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뭐다? 이미 익숙한 스포츠 인지도를 갖고 있는 MLB라는 브랜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듣보잡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다가 진출했다.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 사람들이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근데 MLB는 다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공 비결. 이미 세계적인 스포츠 인지도를 갖고 있는 MLB를 브랜드, 의류 브랜드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 배경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이 아무래도 실적이 좀 둔화되고 있고 MLB 실적도 지금 뭐 썩 별로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신규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앞으로 실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프라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스케이트보드 있죠. 그거 관련된 스트리트 패션이에요. 이게 MZ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미국 내에서 오래된 브랜드입니다. 2006년도에 설립이 된 거고 2020년도에 그 FNF가 이제 인수를 했어요. 이 수프라를. 그래서 지금 중국의 매장이 25개가 있고 올해 한 200개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라는데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중국 파트너사 쪽에서 아니 매장당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서로 러브콜을 던지면서 백화점 쪽에서도 입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수프라라는 브랜드를 중국 애들이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인지도가 없잖아요. 제가.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차별화가 되는 옷일까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뭐 될 수도 있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까지 성공 사례를 봤을 때는 MLB와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리고 스케이트보드라는 게
그 대중적인 어떤 스포츠도 아니잖아요. 뭐 길거리 문화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다?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이 사업에다가 올해의 투자 유망주라고 툭 던져버리면은 그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자기 가족한테는 이게 투자 유망주라고 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애널리스트들이? 아니죠. 절대로 그런 얘기는 못할 겁니다. 또 하나 있어요. 듀베티카라고. 이건 이제 뭐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죠. 몽클레어. 이쪽에 이제 출신 CEO가 2004년도에 나와가지고 이탈리아에서 만든 다운자켓 브랜드인데 이걸 또 사왔어요. 라이선스를 가지고. 패딩이 100만 원짜리예요. 이쁘긴 이뻐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요. 32,000불이잖아요. 중국은요. 12,000불밖에 안 돼요. 중국에 이거 지금 100만 원이 넘거든요. 이 100만 원이 넘는 게 우리나라에선 100만 원이지만 중국에선 300만 원이에요. 중국 애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장 확대가 크게 일어날까요? 남자 옷들도 보니까 뭐 120만 원, 129만 원 그래요. 중국 애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금액은 좀 아니죠. 아, 이거 사려면 몽클레어를 그냥 직접 사지. 왜 이거 사요? 뭐 매장을 해도 많이 확대를 못 하네요. 16개에서 2월까지 24개인데 이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지금 소비가 모두 지금 소비가 지금 저가 쪽에 소비를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중국 내에서 인지도도 없고 그래서 실적 전망은 또 웃기게 어떻게 인지 아세요? 자 올해 1분기와 2분기입니다. 올해 2024년도 추정입니다. 노란 색깔은 이제 실적 추정치예요. 증권가에서 작성했죠. 뭐예요? 실적 성장하지도 않네. 매출 6%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역성장이에요. 전년 대비. 전년 대비 역성장한다라고 해놓고선 투자 유망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과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개인들은 어디에 속냐면은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거 와 바닥이네. 주가 떨어지니까 여기서 추천했거든요. 그 기관들이 여기서 추천했어요. 여기서 올리고 나서 10월 달서부터 이렇게 2024년도 투자 유망주라고. 제가 그걸 계속 봤거든요. 지들은 다 팔고 나오고 있죠, 지금. 이 까만 색깔. 어때요? 개인들은 사고 있죠, 지금. 파란 색깔이 개인이에요. 개인들이 왜 산다? 아, 증권가에서 올해 투자 유망주라고 하니까, 파란 색깔 사고 있고, 지들은 팔고 있고, 그리고 봤을 때 싸 보이니까. 자, 그럼 가격이 문제라고 그랬죠? 자, 여기서 성장률과 가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연간 실적 성장률을 좀 보겠습니다.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9%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 성장률도 9%밖에 안 돼요.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이게 투자 유망주 맞을까요?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진출해봤자 성공 못할 거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요. 주당 순위 연평균 8%. 그러면 이 기업의 목표가를 얼마나 제시했을까요? PR을 10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사면은 6% 먹는데요. 올해 안에. 지금 주가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좀 볼게요. 지금 올해 75,000원이죠. 어이구. 75,000원이면은 자 75,000원? 투자 유망주라고 해놓고선 여기서부터 떨어뜨리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좀 볼게요. 2024년도 FNF 저 볼게요. 이 수익률 연평균 8%의 성장률인데 목표 PR을 10으로 줄 수 있을까요? 이건 못 줘요. 왜냐면은 이 성장률이 보통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인 수치로 얘기를 해요. 낙관적인.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추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FNF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종목을 추천할까요? 아니죠. 낙관적인 시각으로 추천을 하죠. 따라서 목표 PR은 요 8보다는 거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10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5, 6. 근데 증권가는 지금 이 기업을 목표가를 PR 10을 주고 있어요. 사라고. 성장률이 8이면은 목표 PR은
많이 줘봤자 6입니다. 여기서 낚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성장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률,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률이 얼마냐, 그걸 따져봐야 되겠고, 적정 PR은 성장률보다도 20% 이상 더 싸게 줘야지 이게 적정 PR입니다. 왜냐?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성장률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증권가에서 얘기했던 올해의 투자 유망주인 FNF는 사봤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지금이 적정 주가입니다. 지금이 적정 주가예요. 지금이. 자, 그러면은 증권가에서는 얘기 안 하는 다른 유망주를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의류 종목을 전체를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OEM, ODM 기업도 보고 있고, 그거는 의류를 ODM 기업은 따로 영원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얘기하고, 패션 기업으로 좀 갖고 와봤어요.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수출까지 고려했을 때 단일 패션 브랜드로서는 제가 뽑은 탑픽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기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해요. 그래서 아까 FNF하고 감성 코퍼레이션이 공통점은 중국의 신규 브랜드로 이제 진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감성 코퍼레이션의 브랜드가 뭐냐면 스노우피크입니다. 스노우피크는 원래 일본에 있는 세계적인 럭셔리 캠핑 브랜드예요. 이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요. 가격이 전 세계에 있는 캠핑 브랜드 중에서 비교 대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명품이라고 좀 표현되고, 뭐 심지어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얘기를 해요.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얘들 뭐 대량 생산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캠핑이나 비박, 등산하시는 분들한테는 스노우피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예요. 즉 뭐다? 이미 알려져 있는 브랜드고,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높아요. 고가의 명품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감성 코퍼레이션이 옛날에 이 기업의 텐트를 OEM한 적이 있었어요. 그 텐트를 생산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스노우피크 본사 회장이랑 안면이 좀 있습니다. 인연이 좀 있어서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출시를 하게 됐고, 그 일본 그 본사에서도 감성 코퍼레이션의 지분 한 4.6%인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정도 지분 투자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피를 섞었어요, 서로. 이게 아무튼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런 뭐 모델이 처음에는 이제 이런 친구였다가,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모델 현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중화권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데, 얘는 잘 모르잖아요. 캠핑 이미지하고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화권에서는 일단 현빈에 대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작년 8월 달에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캠핑 캐주얼 아웃도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증가하는 거 보세요. 이건 이제 국내 실적입니다. 국내에서 폭발을 해버렸어요. 런칭한 데는 이때 런칭을 했는데, 이때는 비용 쓰고 그러느라고 초기 비용 같은 거 써야 되잖아요. 초기 브랜드 런칭할 때. 그때는 아직 옷은 안 팔리고,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장이 확대가 되면서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적이 폭발을 했어요.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세요.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볼게요. 자, 2020년도는 전년 대비 120%의 매출 성장, 2021년도는 198%가 증가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8%,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3분기까지만 실적이 나왔어요. 4분기는 아직 안 나왔고. 그러면 보통 4분기가 성수기잖아요. 그럼 4분기 성수기 매출 더해지면 여기 빨간 선까지는 다 알 것 같아요. 계속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먹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뭐냐, 이미 캠핑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이런 우리나라 캠핑 인구가, 등산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노우피크에 대한 브랜드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얘기고, 굉장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라는 그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요. 제 경우를 얘기할게요.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스노우피크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노우피크 매장은 국내에 없었거든요. 그냥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떠한 업체가 그냥 조금씩 사와가지고 국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판매하고 그 정도지 매장이라는 건 단독 매장은 없었어요. 근데 그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장비는 없고 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다가 안 들어갔습니다. 보나마나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하니까.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니까 뭐 티 하나에 4, 5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보니까 그게 아니네. 좀 살만한 정도예요. 바지 같은 거 제가 바지를 3벌 샀는데 한 벌당 17만 원 정도 돼요. 근데 브랜드 이미지의 그걸과 비교했을 때는 그나마 그것도 저렴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17만 원이면 싼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저렴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바로 저 같은 사람들 때 이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인지도 있는 스노우피크 가지고 그 어페럴이 먹혔다라는 얘기예요.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4분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4분기 나오면은 뭐 이 정도 나오겠죠. 매출액 보면 1, 2, 3분기 매출액 올라가는 거 보세요. 96%, 57%, 50%. 영업이익은 500%, 막 100%씩 다 올라갔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다 2배로 다 뛰었습니다. 그 실적을 집계하면 매출은 64%가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77%.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쏘나가고 있는데, 자, 그 이유는 점포 수확대입니다. 백화점에 있는 혹은 쇼핑몰 쪽에서 입점이 되는데 입점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쪽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쪽 MD 쪽에서. 이것은 다른 매장에서 스노피크 쪽에서의 매장 매출액이 좋으니까 그 백화점이라든지 쇼핑몰에 있는 MD가 러브콜을 보내는 거잖아요. 우리 쪽에 입점 좀 해달라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 4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까요? 4분기 실적 아직 안 나왔죠. 보나마나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작년도 4분기는 135개의 매장에서 매출액이 나오는데 지금은요 170개가 됐어요. 지금 4분기 실적은 170개 매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서 국내에서도 전체 룸을 보면 한 220개까지는 늘어날 것 같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장당 매출입니다. 매장당 매출액이, 자, 1분기 때, 그러니까 지난해 1, 2, 3, 4분기가 있는데 1분기 때 58%가 증가했어요. 매장당 매출액이. 그러니까 하나의 매장에서 과거에는 이게 단위가 지금 분기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네, 과거에는 한 분기당 한 1억 정도 나왔어요. 1억 1000만 원. 근데 이번에는 매장당 분기당 1억 7,5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점점. 그렇죠. 전년 대비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 FNF는 그게 아니죠. 매장당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오르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네, 브랜드 신선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FNF의 디스커버리는 매출액이 지금 떨어졌어요. 전년 대비. 이거는 브랜드에 대한 진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우피크는 지금 신선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샀던 사람이 또 사고. 그리고 최근엔 또 그래요. 캠핑은 보통 남자들이 주도하잖아요. 아빠들이. 캠핑을 많이 가는 사람들이 나이대가 35세에서 이제 45세 그 전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럼 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혹은 애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캠핑을 주도하다가 자기가 사고 또 여성도 옷을 사주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여성 쪽 라인업을 강화했습니다. 아이들도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옷죠. 키즈 옷도 런칭을 했어요. 좀 세게. 그래서 매장당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옷만 팔리다가 이제 여자 옷까지 팔리니까, 애들 옷까지 팔리니까 이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때 올해 4분기는 매장당 매출액이 한 61%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건 지금까지는 국내고,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감성 코퍼레이션이 중국에 진출하는데, 아까 MLB의 성공 사례를 볼게요. MLB의 성공 사례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이 스포츠 인지도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캠핑 열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모르셨죠?
중국 정부에서 당국에서 중국인들 캠핑 많이 시키려고 그 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놀고 있는 땅 같은 거, 그거 캠핑장으로 막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 뭐 전국 뭐 국민체조 같은 걔들 뭐 5개년 체육 뭐 지능 그 운동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 캠핑이 들어 있어가지고 중국에서 그걸 되게 장려하고 있습니다. 캠핑을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 있다면은 보통 캠핑은 국민소득이 한 2만 7천 불 이상 돼야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캠핑을 지금 캠핑이 계획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2천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족이랑 어디 가가지고 이제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여가 시간을 즐긴다는 얘기고, 대만도 똑같아요. 대만도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 800만 명이나 캠핑을 합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아요. 3만 2천 몇백 불 이렇게. 그래서 대만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데 중국은 12,500불이에요. 12,000불 정도. 그럼 12,000불이면은 야 캠핑하기 좀 그렇지 않냐 이럴 수 있겠지만, 그거는 시골까지 포함한 전체고, 대도시에 있는 그 근로자들은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얘들은 거의 2만 7천 불 가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중국에 있는 캠핑 쪽의 시장 규모는 거대하게 커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연평균 5%씩 지금 GDP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워낙 그 숫자가 많으니까 10억이 넘어가니까 캠핑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또 중국 당국에서도 그걸 밀고 있으니까, 뭐 미는 이유는 뭐 정치적으로 뭐 미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 스노우피크를 과연 그 브랜드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면은 가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모르면은. 근데 알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 이미 알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옷을 살 거니까. 그래서 중국 바이두에 있는 스노우피크 검색량을 봤더니 지난 2021년도부터 최근 10년 동안입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스노우피크. 이게 뭐냐면 캠핑 장비 살려고. 그러니까 즉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브랜드 인지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성공한 거 아니냐. 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나라에 성공했다고 중국 가면 성공하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성공했던 사례는 그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그 논리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국에 어떻게 진출했냐면은 파트너사를 만났어요. 중국에 애들이 직접 가가지고 비용 쓰면서, 그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재고 다 자기가 떠안고 이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패션 회사를 하고 이제 파트너사를 했는데, 이 비인러펀이라는 회사입니다. 얘들이 매출액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브랜드력과 유통 모든 것들을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데예요. 그래서 얘네가 또 그러더라고요. 그 중국 내에서 골프 의류 있죠. 그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하고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도매가로 그냥 수출하는 방식이에요. 도매가. 야, 도매가로 내가 줄 테니까 니들이 말아먹든 팔아먹든 니들이 알아서 해. 이거예요. 재고, 비용 다 니들이 다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서 공급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감성이 또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죠. 인도네시아나 이런 공장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비인러펀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스노우피크 가지고 돈 벌려고 문장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뭐 파창 끼고 지켜보면 되는 거죠, 이게. 아무튼 리스크가 없다는 게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진출을 어떻게 했냐면은 일본 본사하고 같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본사는 캠핑 장비를 파는 거잖아요. 감성은 옷을 팔고, 그래서 동일한 매장에 같이 진열을 하는 거예요. 컨셉 매장.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제 오픈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는 그거죠. 사실상 전시장이나 마찬가지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의류에 대한 어떤 아이덴티티, 브랜드 이미지들 같은 걸 좀 널리 알리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매장이니까 매장에서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중국에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 MD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러브콜을 보내겠죠.
왜냐면 걔네들도 실적 보내야 되잖아요. MD들 그 맨날 주간 업무 보고서 쓰면서 맨날 매출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신규 브랜드인데 그것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왔다라고 하니 어페럴 쪽에서도 장비 쪽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중국 애들이 일본 싫어하잖아. 무슨 소리야. 예. 우리도 싫어하죠. 근데 지금 우리 중국 그 일본 뭐예요? 유니클로 불매 운동한 거 다 끝났어요. 매출액이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니클로가 얼마나 많이 고성장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겉으로 욕하는데 속으로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많은 뭐죠? 편의점이 어딜 걸까요? 일본 브랜드예요. 겉으로만 욕하고 속으로는 다 그걸 소비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도. 의류도. 그러면은 과연 중국 진출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럼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을 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좀 데이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대만 쪽에도 진출을 했어요. 대만 한 1년 가까이 일찍 진출을 했는데 대만 쪽 분위기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대만이나 뭐 중국이나 같은 문화권이니까 작년도 5월 달에 진출을 했는데 2일차 초도 물량이 보름 만에 팔렸대요. 이게 보름 만에 70%가 팔렸다고 들었습니다. 2차 물량 공급을 했는데 이게 또 다 물량이 다 공급이 다 팔려가지고 또 3차 물량이 또 제공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만에서도 스노우피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익숙하고 명품 브랜드고 그러니까 의류 쪽에서도 그것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좀 약간 합리적입니다. 스노우피크 장비는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의류는 좀 약간 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살만한 정도 수준은 돼요. 대만 매장은 지금 4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60개 정도 확대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러면 감성 코퍼레이션이 중국에서 몇 개 정도의 매장이 나올까요? FNF 보면은 FNF의 그 MLB 브랜드가 매장 수가 지금 초기에 이 정도 됐는데 기하급수로 지금 100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좀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같은 공식이잖아요. 지금 성공했던 그 공식이 동일하잖아요. 익숙했던 세계적인 그 스포츠 브랜드를 가지고 라이선스 피를 내면서 어페럴 사업을 지금 한 건데 감성도 똑같이 좀 나갔고, 또 하나 있다면 지금 캠핑과 컨셉이 맞는 의류 브랜드가 없어요. 아웃도어 쪽에. 보통 캠핑할 때 어떻게 가냐면 제가 캠핑을 많이 다니거든요. 그냥 평상복 입고 가거나 추리닝 아니면 등산복입니다. 왜냐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비박하고 캠핑 다니고 그래가지고 등산복이 좀 편하니까 등산복이라든지 그냥 추리닝 입고 다니는데, 캠핑에 좀 전용 브랜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캠핑 컨셉의 브랜드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는 좀 작업복에 좀 가까워가지고 뭐 스웨덴 브랜드가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작업복이에요. 너무 좀 고가고 그거는 거의 트레킹에 좀 특화되어 있는 옷이기 때문에 캠핑종은 좀 아니죠. 트레킹복이죠 그거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보게 된다면은 뭐 4분기 때 한 이 정도, 성수기니까 이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이 정도는 아무리 좋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닌 건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약간 생각보다 실제 매출액이 50%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살짝 떨어질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럼 연간으로 볼게요. 이건 증권가에서 감성 코퍼레이션을 2024년도 탑픽이라고 꼽는 증권사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연평균 44%씩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59%씩 올라가요. 웃기지 않나요? 아까 FNF 볼게요. 이거 탑픽으로 꼽은 FNF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 연평균 매출 성장을 9%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투자 유망주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얘기는 지들끼리 해먹으려고 추천을 안 하고 있죠. 성장률이 아까 그 9%잖아요. 이건 44%고. 근데 어떻게 FNF가 투자 유망주가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EPS 성장률 연평균 68%입니다. 연평균 EPS,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거든요. 이거는 2차 전지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에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보다 더 높아요. 근데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증권가에서 제시를 했는데 얼마로 제시했는지 아세요? 자, 중요한 게 가격이라고 그랬죠. 5,800원을 제시했는데 5,800원이면 지금에선 125%를 먹는다는 얘기예요. 올해 안에. 5,800원인데 이걸 PR로 환산해 볼게요. 11.5예요. 연평균 성장률이 68이면은 이게 진짜 현실화 된다라고 한다면은 PR을 40으로 줘야 돼요. 이게 진짜 현실화가 되면은 40 그냥 깎아 30으로 줘볼게요. 30으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주가 상승률이 487%가 돼요. 즉 이 기업을 그렇다고 제가 30으로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적정 주가냐 이거죠. 합리적인 게 아니고 너무 헐값으로 줬어요. 헐값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FNF 10을 줬어요. 10을 12만 원을 목표가로 줬어요. 말이 안 돼요. 성장률이 8인데 어떻게 성장률보다 더 높은 적정 PR을 주냐 이거죠. 이거는 6을 줘야 돼요. 6을.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예요. 이 기업이 반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은 기술적 반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은 구조적 주가 상승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감성 코퍼레이션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중국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중국 실적 아직 안 나왔잖아요. 중국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중국 실적은 아직 안 나오니까 여기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사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고를 때는 이러한 관점에서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 성장률과 비교했을 때 이 가격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낮게 잡혀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상향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 지금 PR이 5.1이에요. PR 5.1.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탑픽은 전혀 엉뚱한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 엔캠이 이렇게 올라갔나요? 엔캠을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증권가에서도 이 기업의 추정 실적도 한 게 없어가지고 저 혼자만 좀 계산을 했는데 제가 계산했던 엔캠의 적정 주가는 30만 6천 원인가? 잠깐 볼게요. 리포트 제가 작성한 것 좀 보겠습니다. 엔캠 최근에 작성한 리포트가 2023년도 9월이었네요. 네, 2023년도 9월달. 이게 이제 이 기업에 이제 앞으로 설비 투자하는 거. 네, 생산 능력이 한 9배 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생산 능력이 15배가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세계 1위가 된다. 생산 능력 측면에서. 중국은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변수가 좀 있겠죠. 유럽은 한 3배 정도의 생산 캐파가 증가하고 이 전망치를 보니까 회사 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그쪽 대표이사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생산 능력이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뭐 2025년도가 되면 10배 정도 올라가네요. 여기까지 12배고 이런 계획으로 지금 증설을 할 계획이 있다. 근데 얘들이 생산 가동률이 지금 30%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 12배의 생산 능력에다가 생산 가동률 80%까지 하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한 20배 정도 올라가요. 매출액이 20배. 근데 그게 언제 뭐 생산 가동률이 80%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실적을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했어요.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2차 전지에서 제일 높은 성장률이 나올 것이다. 에코프로거나 뭐거나 전 그런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팔았고, 그래서 이러한 높은 성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EPS는 한 이 정도 올라갈 것이고, 그럼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이 나올 걸로 일단 전망이 돼요. 그러면은 2024년도에 적정 주가는 13만 9천 원이 되고요. 2025년도,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실적이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적정 주가예요. 30만 6천 원. 이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6만 3천 원이었기 때문에 382%가 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근데 제가 왜 30만 원이 도달 안 됐는데 왜 팔았냐? 이게 연간 실적이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포함한 건데 지금 2월 달에 벌써부터 여기 올라가 버렸으니까 지금 기대 수익률이 한 2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너무 단기 급등이고 이게 정상적인 주가 흐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남들이 볼 때는 와우 이러잖아요. 와 윤유석 단기 급등주 전문가구나. 아이 저 그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얻어 걸린 거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가 상승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올린 게 아니라 대부분 개인 투자자에 의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갑자기 확 쏟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통 기관들이 많이 산 종목이 매도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버리거든요. 프로그램 매매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근데 개인들이 산 거는 점조직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서로 단체로 뭐 협상해가지고 한꺼번에 사자, 한꺼번에 팔자 이러진 않잖아요.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금액도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췄습니다. 김기덕 형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올해 수익률 보면은 뭐 이렇게 됐어요. 그냥 수익률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올해는 뭐 별 시덥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이 껴 있어가지고 또 평균 수익률 50%를 일단 채웠네요. 그리고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추천해서 매도했던 종목들 뒤에 이제 부끄러운 수익률도 좀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이 종목을 마이너스 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은 평균 수익률은 한 50% 정도 되고 올해 매도할 종목들도 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한 그 정도는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에 매도했던 승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0%. 올해 지금까지 뭐 마이너스 난 종목은 없지만은 뭐 앞으로 더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구구절절하게 제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이 이걸로 소개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신빙성을 좀 드리려고 터무니없는 종목을 설명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아까 그 뭐죠? 감성 코퍼레이션 그 종목을 얘기했던 거고 FNF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포르쉐 안 팔려요. 내놨는데 사가는 놈이 없네. 안 팔려요, 안 팔려.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안 사. 지금 저 지금 두 달째 지금 안 타고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지금 세워놨는데 시동 안 걸릴 것 같은데? 뭐야 몰라요. 안 걸리면 안 걸릴 거야. 아니 전문 쪽에다가 올려놨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회원 여러분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제가 또 일단 엔캠을 매도했으면은 또 새로운 또 선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도 한번 좀 관심 가져보세요. 왜냐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종목을 뭐 선별하고 적정주가 산출하고 이거 어려우시니까 사실상 소위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추천하는 종목은 네 지금 올해 섹터 중에서 유망 섹터가 에스테틱이라고 해서 피부 쪽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왜냐면 이제 리오프닝이 되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동창들 4년 만에 만났는데 얼굴 다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전 세계 공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쪽이 유망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건 동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저평가예요.
그리고 앞으로 고성장이 이제 되는데, 오늘 원래는 4분기 실적 분석을 하는 건데, 이 종목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일단 노출은 안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실적 올라오는 거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2023년도 실적 나왔는데 엄청난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거. 옛날엔 영업이익률이 10%대였는데 왜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확 올라갔을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실적이 2023년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주가가 올라가려면요, 최근 실적이 좋게 나와야 되고 앞으로 실적도 좋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실적이 왜 좋게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매출액이 24%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그보다 2배가량 높은 43%가 증가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수출입니다. 얘네가 2022년도부터 남미에 신규 진출을 했고요. 작년도 3분기 몇 개월 전이에요. 그쵸? 한 6개월 전에 중동에 진출했고요. 그리고 몇 개월 전이죠. 4분기. 작년 4분기 동남아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쪽과 CIS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CSI인가요? CIS인가요?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잖아요. 거기 12개 국가인가요? 네, 그쪽 러시아 쪽 관련된 아무튼 그 동유럽 쪽 그쪽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뭐예요? 지금 해외 진출 초기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에요. 이 기업은. 근데 국내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국내 시장 쪽에서만 머물러 있다가 해외 쪽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최근에 진출하게 됐으니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가 고령화잖아요. 그래서 여성 여러분들이 피부 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전 세계 공통입니다. 자, 근데 영업이익이 왜 좋아졌을까요? 해외 판매 가격은요, 국내 대비 두세 배 높게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성형외과, 피부과, 여러 가지 에스테틱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가격 경쟁을 많이 하는데 해외 쪽은 그런 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 수요층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게 높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가에 팔린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시작됐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업계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을 매출액은 연평균 18%씩 증가하고 수익성은 훨씬 높죠. 32%씩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EPS는 무려 33%씩 증가한다. 이게 또 소비재 쪽이잖아요. 그리고 피부과 쪽 있죠. 이런 거는 한번 시술 받는 사람들은 계속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장비다 이러면은 한 번 사면 10년 쓰니까 교체 주기가 길잖아요. 근데 이런 소비재 쪽, 소재 쪽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쓰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성장률 대비 가격이 얼마니까? PR 8.5. 성장률 대비 3분의 1 가격이에요. PR이. 그럼 목표 PR을 얼마를 줘야 될까? 성장률 대비 반값으로 잡았습니다. 15배. 다시 볼게요. 자, 연평균 성장률 30%죠. 성장률 대비 PR 15면은 반값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잡았는데, 그러면은 2023년도 실적 적정 주가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2024년도 올해 기대되는 수익률은 76%입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만 추천을 합니다. 어쩌다가 일회성으로 실적 좋고 저평가에 빠졌다 이런 거 추천하지 않고요. 아까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니까 구조적 성장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사시려고요? 흥집번님 좀 사시려고요? 한 2억 됩니다. 그 PNT 종목 그거 팔아가지고 샀어요. PNT 2차전지 장비주. 이거 팔아가지고 샀어요. 그거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2019년도에 샀습니다. 저는 이거. 저희 회원분들한테 2019년도에 추천했죠. 10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팔았습니다. 이때 이 가격에 팔았어요. 이 가격에. 그 뒤에 이제 에코프로 BM 살려고 장비 쪽은 이때 팔고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갔죠. 그래가지고 그냥 돈 가지고 할 것도 없고 맨날 일만 하니까 따분해가지고 샀는데 전 와이프하고 많이 놀러 다닐 줄 알았더니 아무튼 집구석에 박혀 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일단 저희 회원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라도 재산상의, 그러니까 자산 증식을 위해서 종목을 발굴을 해주는데, 일단은 저도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실적, 저평가, 이것보다는 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너무 명확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 성장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진 기업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추천을 합니다. 네, 좋은 종목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오셔가지고, 네, 오늘은 이 노래를 들어볼게요.